한국 인터넷에는 많은 공포 이야기가 공유되고 있으며 그중 하나를 확장하여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허구이며 순전히 엔터테인먼트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작은 기숙사 학교 써늘리 학원은 그 주변에 흐미진 산책로와 울창한 숲으로 인하여 종종 전설과 괴담의 중심지가 되곤 했다. 그 학교 학생들 사이에는 특히 유명한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밤의 숙제방 이야기는 가장 두려운 공포로 자리 잡았다. 1990년대 초 써늘리 학원에서는 유난히 공부에 열심인 한 학생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영석이었다. 영석은 항상 최선을 다하며 성적이 우수했지만 그는 밤만 되면 기숙사의 자습실에서 혼자 숙제를 하곤 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귀신 이야기를 나누거나 잠에 드는 시간에 그는 혼자 자습실에 앉아 불을 켜고 셀 수 없이 많은 책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어느 날 밤이었다. 평소와 같이 자습실에 홀로 앉아있는 영석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인 줄 알았다. 그러나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곧이어 누군가 그의 뒤를 서성이는 듯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겁에 질린 영석은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는 안심하며 다시 책에 집중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분명히 귀에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내 공부는 충분하지 않아, 영석. 깜짝 놀란 영석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때 방의 조명이 순간적으로 깜빡이더니 바깥에서 들려오던 바람 소리가 더욱더 귀를 찢는 듯했다. 그는 바람이 쏟아지는 창문을 쳐다보았고 창문에는 분명히 안쪽에서 누군가의 형체가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다. 영석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자습실을 빠져나왔다. 그는 이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했지만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다. 친구들은 그저 오래된 시험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웃어넘겼다. 며칠 후 다시 밤이 되었다. 이번에는 영석과 그의 친구 2명이 함께 자습실에 남아있었다. 분위기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영석은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하며 안심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방 안의 공기는 이상하게 바뀌었다. 이들은 갑작스러운 냉기를 느꼈고 벽에 걸린 시계는 미묘하게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 순간 또다시 쯧쯧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세 친구들은 그 소리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귀에 분명히 들렸다. 그중 한 친구가 용기를 내어 일어섰지만 의자에서 일어난 순간 의자가 혼자서 미끌리며 방 한가운데로 움직였다. 모두가 바짝 얼어붙었고 방 안의 조명은 격렬하게 깜빡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간신히 어둠 속에서 서로가 보이는 것을 틈타 자습실을 탈출했다. 이튿날 아침 이들은 어젯밤에 이상한 사건을 다룬 학생들과 선생님에게 이야기했다. 놀랍게도 학교의 오래된 관리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말했다. 오래전에 한 학생이 깊은 밤 자습실에서 과로로 쓰러져 죽었단다. 그의 혼이 아직도 숙제를 끝내지 못했다고 전해졌지. 그 이후로 밤의 숙제방은 학교 내에서 금기시되었으며 자습실은 그 시간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호기심 많은 학생들은 호기롭게 그 방에 들어가곤 하지만 다시 그 방에 들어간 학생들은 누구도 그날 밤의 경험을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다. 봉인된 비밀의 방으로 변한 자습실에서는 지금도 낮은 속삭임이 들린다는 소문만이 떠돌 뿐이었다. 전설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무성해졌고 이제는 기숙사의 새로운 학생들에게 경고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공포는 전염되듯 씌어졌고 써늘리 학원의 밤은 여전히 불안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갔다. 그곳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보였지만 이사를 간 첫날부터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날이 저물고 짐 정리를 마친 후 나는 동네를 한 바퀴 산책하기로 했다. 그런데 마을 중앙에 있는 오래된 저택이 눈에 들어왔다. 그 집은 다른 집들과 달리 오랫동안 방치된 듯 보였다. 유리창은 깨져 있었고 정원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동네 주민에게 물어보니 그 집에 얽힌 공포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오래전 그 집에는 한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온 가족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다고 했다. 경찰은 이리저리 조사했지만 그들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집은 귀신의 집이라 불리며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는 장소가 되었다고 했다. 호기심이 많은 나는 그 이야기를 들은 후 이상하게 그 집에 계속 마음이 끌렸다. 그래서 어느 날 밤 용기를 내어 그 집에 들어가 보기로 결심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마치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방 안을 하나씩 살피던 중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다. 사진첩 속에는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사진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마지막 장에는 끔찍한 모습의 사진이 있었다. 각 사진 속 인물들의 눈이 모두 검게 칠해져 있었던 것이다. 갑자기 집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신음하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겁에 질려 달리기 시작했다. 출구를 향해 무작정 뛰어가던 중 갑자기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내 뒤를 쫓아오는 것을 느꼈다. 나는 죽을 힘을 다해 그 집을 빠져나왔다. 도착한 나는 숨을 헐떡이며 집을 뒤돌아봤다. 그리고 깜짝 놀랐다. 창문 너머로 한 여인이 서서 나를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놀란 나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집을 조사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발견할 수 없다고 했다.
실종된 가족의 흔적도 내가 봤던 사진첩도 여인의 모습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집 근처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이따금씩 밤이 되면 그 여인의 모습이 떠올라 잠을 설치곤 했다. 그리고 어느 날 또 다른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내 집 문 앞에 낯익은 사진첩이 놓여있는 것이 아닌가. 두려운 마음에 사진첩을 펼쳐보니 비어있던 마지막 장에 내 사진이 추가되어 있었다. 내 눈 역시 검게 칠해져 있었다. 이 일을 어찌할 바를 몰라 나는 당장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떠나는 날에도 그 집 앞을 지나갈 때 이상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마치 그 집이 후련히 나를 끌어당기려는 듯했다. 그날 이후 나는 잊지 못할 끔찍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그 집의 낯익은 방 안에 서 있었고 누군가가 나를 향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 그림자는 점점 가까워졌고 그때마다 싸늘한 목소리가 내게 속삭였다. 너는 이곳에 속해 있어. 떠날 수 없어.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그 후로 나는 하룻밤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내 뒤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도망쳐야 할까? 아니면 이 공포와 직접 맞서야 할까? 그러나 그것을 결정하기엔 시간이 부족할지도 모른다. 어느새 귀신의 집은 내 안에 자리 잡은 것 같으니. 세 번째 이야기, 나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학교는 조금 외진 곳에 있었고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다. 기숙사는 4개의 큰 건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중 D동이라는 건물이 가장 오래되었다고 알려져 있었다. D동은 다른 기숙사와는 조금 다른 기운이 느껴졌는데 한쪽 구석이 항상 어둡고 서늘했다. 이른 봄, 나는 학기 초에 기숙사 배정에서 운 나쁘게도 D동에 배정받았다. 처음에는 조금 꺼림칙했지만 이내 익숙해졌다. 친구들은 D동에 관해 여러 소문을 들려주곤 했다. 특히 4층의 맨 끝 방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다고 했다. 이유를 물으면 웃으며 예전에 한 여학생이 그 방에서 혼자 자살한 이후 아무도 못 견디고 나갔다더라 고 말하곤 했다. 어느 날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온 밤이었다. 건물에 들어서자 기숙사의 복도에는 아무도 없고 고요했다. 딱딱한 발소리가 복도를 울릴 때마다 이상하게도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갑자기 나는 4층에 혹시 나를 이끄는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호기심이 발동했고 발걸음을 그쪽으로 옮기게 되었다. 4층에 도착했을 때 복도 끝에서 미세한 흐느낌 소리가 들렸다. 불길한 느낌에 마음은 뒤로 물러나고 싶었지만 호기심이 자꾸만 발걸음을 앞으로 내딛게 만들었다. 점점 소리는 커졌고 끝방의 모든 불은 꺼져 있었지만 흐린 달빛 아래 창문이 보였다.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지만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조심스럽게 밀어 열었다. 방 안은 황량했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 순간 창문이 열린 채로 쿵하고 닫히며 찬 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쏘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을 치며 복도로 나왔지만 분명 귀에 들리던 그 흐느낌 소리는 점점 더 멀어지며 사라졌다. 다음 날 나는 친구들에게 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그들은 무서워하며 왜 그곳에 갔냐고 물었다. 나는 내가 느낀 이상한 끌림에 대해 말했지만 친구들은 신경 쓰지 말라며 놀란 나를 위로했다. 그 후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D동의 4층 끝방을 지나칠 때마다 한기를 느낄 수 있었다. 시험 기간이 시작되고 또 한 번 늦은 밤이었다.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이상하게도 4층으로 끌리는 느낌이 다시 들었다. 이번엔 도대체 뭐가 나올까라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기분이었다. 그런데 복도로 들어서자마자 그 방에서 불이 켜져 있는 것이 보였다. 누가 있는 걸까? 이번엔 분명히 주의 깊게 보자 마음먹고 천천히 걸어갔다. 도착했을 때 희미한 빛 아래 어떤 여학생이 창가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고개를 쳐들자 나와 눈이 마주쳤다. 섬뜩하게도 나는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비어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뒤로 물러나려는 순간 그녀는 입을 열어 조용히 말했다. 도와줘. 그 말이 들리자마자 방 안의 모든 것이 차갑게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나는 그제야 도망치듯 방을 떠났다. 다음 날 아침 흥분된 마음으로 다시 그 방을 찾아갔지만 이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것이 환상이었는지 어떤 메시지였는지는 알 수 없었다. 몇 주 후 기숙사 관리인이 통로에서 무언가를 고치면서 오래된 이 방엔 늘 이상한 일들이 많아요 라는 말을 던졌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순간적으로 동정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감정에 사로잡혔다. 그 경험은 내 마음속 깊이 남아있었고 나는 D동의 비밀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었지만 그 뒤로는 다시는 그 4층 끝 방을 찾지 않았다. 그 후 D동에서는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 방 안에서 느꼈던 한기와 소름 끼치는 분위기는 내 대학 생활 동안 잊히지 않을 경험으로 남게 되었다.